한국이 4위라고요? 하하, 고장 났을 겁니다. 미 국방부가 발표한 전 세계 강대국 순위 결과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통합전력평가국의 2026년 강대국 시뮬레이션 결과 종합전력 4위로 떠오른 국가는 일본도 독일도 아닌 대한민국이었죠. 지난 30년간 강대국 서열을 설계해온 워싱턴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였고, 결국 백악관은 한국의 데이터를 재검증하기 위해 조사관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단 72시간 뒤 워싱턴으로 도착한 보고서 한 장은 백악관 전체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4위라는 미국의 분석은 완벽했다.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4위로 떠오른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함께 응원해주세요. 한국이 4위라고요? 농담도 참 재미있게 하시네요. 동료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2025년 늦가을 워싱턴 미 국방부 본청 7층 복도였어요. 매년 이맘때면 우리 통합전력평가국은 세계 각국의 종합전력을 예측하는 연례 보고서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마이클 헤이든, 이 평가 모델을 직접 설계한 수석 분석관입니다. 공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R&D 연구소를 거쳐 국방부에 합류한 지 12년째죠. 오늘 아침 시뮬레이션 최종 결과를 확인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화면에 2026년 예측 순위가 떴을 때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다음 네 번째 줄에 태극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죠. 모니터를 다시 켰습니다. 여전히 같은 화면이었어요. 4위, 대한민국. 독일도 프랑스도 영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모델은 영토 크기, 인구, 자원, 핵전력, 경제 규모를 종합적으로 계산합니다. 15년간 이 공식은 단 한 번도 크게 빗나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반도 면적이 영국보다 작고 인구가 5천만에 불과한 나라가 어떻게 4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열었습니다. 한국 관련 입력값들을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죠. 국방비는 연간 570억 달러, 현역 병력은 50만 명, 예비군 300만 명. 특별히 이상한 숫자는 없었습니다. 그때 에밀리 박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분석관으로 한국 데이터를 전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헤이든 국장님, 한국 관련 로그 파일입니다. 입력 과정 전부 정리했어요. 그녀가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각 항목을 확인했죠. 방산 수출 증가율, 연합훈련 참여 횟수, 사이버전 능력 지수, 우주 자산 보유량. 숫자들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에밀리, 이 수치들이 맞다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 모델이 한국에 과도한 가중치를 준 건 아닐까?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작년 US 뉴스 순위 보셨죠? 한국이 세계 강대국 6위로 평가됐습니다. 일본과 프랑스를 제쳤어요. 맞았습니다. 며칠 전 국방부 메일링 리스트에 그 기사가 돌았죠. 제목에 한국 6위가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당시엔 언론의 과장이라고 넘겼는데 이제 우리 모델까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복도에서 로버트 스미스 국장과 마주쳤습니다. 60대 후반의 고참으로 냉전 시대부터 국방부에서 일해온 인물이죠. 헤이든, 이번 한국 숫자 좀 이상하지 않나? 그가 가볍게 물었습니다. 4위라니, 너무 뛴 것 같은데. 저도 검토 중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제 모델이 틀렸다면 그건 제 15년 경력의 흠집이 될 테니까요. 반대로 모델이 맞다면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봐왔다는 뜻이 됩니다. 오후가 되자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시뮬레이션 대시보드에서 연도별 순위 변화 그래프를 띄웠어요. 2020년 한국은 12위였습니다. 2023년 9위, 2024년 7위, 그리고 2026년 예측에서 4위. 가파른 상승 곡선이었죠. 특히 눈에 띈 건 2023년부터의 변화였습니다. 바로 그해 US 뉴스가 한국을 6위로 평가한 시점이었어요. 폴란드와 노르웨이가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기 시작한 때이기도 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유럽이 한국 무기를 택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모델 설정 파일을 열었습니다.
가중치 항목들을 다시 살펴봤죠. 영토 크기 10%, 인구 8%, GDP 15%, 군사비 20%, 핵전력 25%. 이 비율은 냉전 시대부터 이어온 표준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중국과 같은 거대 국가를 평가하는 데는 완벽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좁은 땅에서 5천만이 만들어내는 밀도가 있었어요. 전쟁을 겪고 분단된 채로 70년을 버텨온 나라. 그들에게 영토 크기나 인구수는 한계가 아니라 극복 대상이었을 겁니다. 저녁 무렵 한국군 관련 추가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어요. 한국군의 포병 활용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예비군 동원 체계는 72시간 내 300만 명을 전선에 투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단위 면적당 전력 집중도로 따지면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치였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무언가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단순히 무기를 많이 만들거나 병력이 많다고 해서 초강대국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화면 상단에 노란색 메모를 붙였습니다. 한국 추가 검증 필요. 간단한 문구였지만 제게는 무거운 의미였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모델을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주 내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동료들의 반응이 걱정됐어요. 특히 로버트 같은 고참들은 한국 사위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밤이 깊어가는데도 사무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태극기가 4번째 줄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믿기 어려운 미래였지만 숫자는 계속 그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문득 에밀리가 남긴 파일 중 하나가 떠올랐어요. 한국 방산업체들의 해외 진출 현황이었습니다. 열어보니 놀라웠죠. 단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현지 정비센터, 훈련시설, 심지어 탄약 생산 라인까지 패키지로 수출하고 있었어요. 시스템을 팔고 있구나.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무기가 아니라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상품화한 것이었어요. 이건 기존 방산 강국들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최첨단 무기를 팔지만 운용은 구매국 책임이었고, 러시아는 저가 무기를 대량으로 공급할 뿐 사후 지원은 부실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70년간 쌓아온 전쟁 대비 노하우를 통째로 수출하고 있었어요. 분단 국가의 절박함이 만들어낸 독특한 경쟁력이었죠.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번 더 돌렸습니다. 이번엔 변수를 조금씩 조정하면서 결과를 지켜봤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을 절반으로 줄여도 여전히 6위였습니다. 연합훈련 참여를 제외해도 7위. 하지만 병참 효율성 지표를 뺐더니 순위가 확 떨어졌어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병참이구나.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병참과 보급, 그리고 지속전 능력에서 뭔가 특별한 걸 만들어낸 모양이었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숫자는 분명히 그걸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청소 직원이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섰죠. 집으로 가는 지하 주차장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제 차 앞에서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만약 이 예측이 맞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다음이 한국이라니. 불편한 진실이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모델이 저에게 경고하고 있었어요. 세계가 바뀌고 있다고. 우리가 아는 강대국의 정의가 달라지고 있다고. 차에 올라타면서 다음 주 회의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분명 격렬한 논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죠. 한국이 정말 사위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제 모델이 틀렸는지, 어느 쪽이든 제 15년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정면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각국의 종합 전력 순위가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죠. 진한 빨간색이 미국, 그 다음이 중국과 러시아. 그런데 네 번째 짙은 색깔이 한반도를 덮고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우리 모델의 최종 결과입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11월 셋째 주 국방부 전략평가 정기회의였어요. 참석자는 12명. 각 부서 핵심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로버트 스미스 국장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헤이든, 한국 GDP는 독일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인구는 5천만에 불과하고요. 영토는 영국보다 작죠. 이런 나라가 어떻게 프랑스나 영국을 제치고 사위가 된다는 겁니까?
저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전통적인 국가력 지표들이 나타났어요. 맞습니다. 전통적 지표로만 보면 한국은 10위권도 어렵죠. 하지만 최근 3년간 변화를 보십시오. 다음 화면에는 급상승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증가율이었죠. 2023년 대비 380% 성장. 수출 대상국은 17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단순 수출 증가만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를 구매하면서 현지 생산 시설까지 요청했습니다. 노르웨이는 K9 자주포와 함께 한국식 포병 운용 체계를 통째로 도입했고요. 그때 에밀리 박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차례였죠.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시면 에밀리가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연간 12회, 참가 병력 20만 명 규모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건 한국이 주도하는 훈련 비중이 60%를 넘어섰다는 점이죠. 더 이상 미국이 가르치고 한국이 배우는 구조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특히 동맹 정책 담당 참모들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잠깐, 해군 출신 브라이언 제독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지스함 몇 척에 불과합니다. 항공모함도 없고 핵잠수함도 없죠. 이런 나라가 어떻게... 에밀리가 다시 화면을 전환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해군력을 투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조 중인 경항공모함 외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화면에 복잡한 네트워크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퍼진 선들이었어요. 한국산 함정 부품과 전투 시스템이 아시아 7개국 해군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한국 기술로 함정을 개조했고요. 이건 단순 수출이 아니라 해군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로버트가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그래도 4위는 과도합니다. 일본을 보세요. GDP는 한국의 2배가 넘고 해상자위대는 세계 5손가락 안에 듭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나토의 핵심이자 유럽 최강 경제대국이죠.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헨리 맥케이 차관이 들어왔어요. 예정에 없던 참석이었죠. 모두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계속하세요. 차관이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핵심을 말할 때였습니다. 로버트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통적 관점에서는 한국 사위가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우리 모델이 포착한 건 다른 겁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전쟁 지속 능력 지수라는 제목이었어요. 현대전은 첫 일주일이 아니라 첫 1년을 버티는 싸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명했죠. 여기서 핵심은 병참과 생산, 그리고 동원 능력입니다.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이 압도적 1위였어요. 한국은 전시 전환 시간이 72시간입니다. 전체 산업을 군수 생산으로 바꾸는데 사흘이면 충분해요. 예비군 300만을 같은 시간 내에 동원할 수 있고요. 이런 나라는 이스라엘과 한국뿐입니다. 동맹 담당 참모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실은 저희도 비슷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토 연합훈련에서 한국군 포병이 보여준 화력 투사 능력이 솔직히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문서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나토 동맹군 능력평가 2025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폴란드군 지휘관의 평가를 인용하면 한국식 포병 운용체계 도입 후 우리 여단의 전투 지속 시간이 3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단순히 좋은 장비를 산 게 아니라 싸우는 방식 자체를 바꾼 거죠. 맥케이 차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한국이 정말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강하다는 겁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강하다기보다는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거대한 성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작지만 치명적인 단검이죠. 문제는 현대전에서 뭐가 더 유용하냐는 겁니다. 에밀리가 보조 자료를 추가했어요. 실제로 최근 워게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동아시아 시나리오에서 한국군 투입 여부가 승패를 가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없이는 중국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로버트가 또 반박하려 했지만 차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시뮬레이션과 현실은 다릅니다. 데이터가 맞는지 직접 확인해야겠군요. 차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헤이든, 당신이 모델 설계자니까 당신이 가서 검증하세요. 서울에 가서 직접 보고 오십시오.
한국군이 정말 우리 모델이 예측한 만큼 강한지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언제 출발하면 됩니까? 다음 주요. 일주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합참, 국방부, 방산업체들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실제 훈련도 참관하고요. 회의가 끝난 후 에밀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한국 측 연락처를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그녀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한국군 최신 훈련 영상이었습니다. K9 자주포 수십 문이 일제히 포격을 가하는 장면이었죠. 포탄이 떨어지는 곳마다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초당 발사 속도 보이시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무서운 건 저들이 이걸 10시간 넘게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한국을 그저 믿을 만한 동맹 정도로만 여겼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무서운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버트가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어요. 헤이든, 조심하세요. 한국 사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일본도 불편해할 거고 중국은 더욱 그럴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데이터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오세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데이터가 맞다면, 한국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라면? 그날 밤 집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어요. 한국의 포병 밀도는 북한을 제외하면 세계 1위였고, 탄약 비축량은 한 달 전면전을 치르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한국 방산업체들의 전략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비 인력 파견, 부품 공급망 구축, 심지어 현지 생산 시설까지 구매국을 자신들의 방산 생태계로 끌어들이고 있었죠. 시스템 수출이구나. 저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상품화한 것이었어요. 70년 분단이 만들어낸 독특한 경쟁력. 그들에게 전쟁 준비는 생존이었고, 이제 그 노하우가 세계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직접 설계한 모델이 맞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틀리기를 바라는 마음. 한국이 사위라는 게 사실이라면 세계 질서가 바뀌는 거니까요. 다음 주면 답을 알게 될 겁니다. 서울에서,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나면요.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산비탈까지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좁은 땅에 5천만이 사는 나라. 이런 밀도가 군사력에도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합참 도착했습니다. 운전병이 알려왔습니다. 2025년 11월 말, 제가 서울에 도착한 첫날이었어요. 한국합동참모본부, 그들의 전쟁 지휘 중추를 보게 될 참이었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검색이 시작됐어요. 예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휴대폰은 물론 스마트워치까지 제출해야 했죠. 임시 출입증을 받고 안내 장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지하 3층입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벽 전체가 디스플레이로 덮여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화면이 동시에 다른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죠. 마이클 헤이든 국장님, 환영합니다. 이준호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단한 최고의 군인이었어요. 악수를 나누며 그의 손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이쪽이 우리 통합지휘 통제실입니다. KJCCS라고 부르죠. KOR의 Joint Millimeter Central System. 그가 중앙 화면을 가리켰어요. 한반도 전체 지도가 떠 있었고 파란색과 빨간색 아이콘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실시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모든 부대 위치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 소장이 특정 아이콘을 터치했어요. 작은 창이 떴습니다. 제7기계화보병사단 제3연대 2대대, 병력 832명, 전차 14대, 장갑차 28대. 그 아래 더 놀라운 정보가 있었죠. 탄약 보유량 72%, 연료 89%, 의료 물자 91%, 식량 4일분, 심지어 각 항목별로 보충 예정 시간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부대가 이렇게 관리됩니까? 그렇습니다. 대대급 이상은 물론 필요하면 중대 단위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박서진 중령이 옆에서 설명을 추가했어요. 30대 후반의 젊은 장교였습니다.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직접 보급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시스템이 최적 경로를 계산해서 자동으로 병참 부대에 전달합니다. 그가 시연을 해보였습니다. 가상 시나리오 버튼을 눌렀어요. 갑자기 화면이 바뀌며 붉은색 경고가 떴습니다. 적 포격 감지, 파주 지역 재연대 타격 예상. 시스템이 자동으로 반응했습니다. 인근 포병 부대에 대응 사격 좌표가 전송되고 의무 부대의 부상자 후송 준비 명령이 떨어졌어요. 보급 부대는 탄약 추가 수송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게 30초 안에 일어났죠. 인상적입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미군 시스템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 소장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미군 시스템이 더 방대하고 전 세계를 커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강점이 있죠. 밀도와 속도입니다. 그가 다른 화면을 켰어요. 이번엔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이 보였습니다. 해외 파병 부대들입니다. UAE, 남수단, 레바논. 그리고 그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폴란드와 노르웨이 한국산 무기 운용 부대들도 부분적으로 연동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자국 무기를 판매한 나라들과 지휘 체계를 공유한다는 건 예상 못했어요. 보안 문제는 없습니까? 단계별 접근 권한을 설정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허용한 범위에서만 시스템을 쓸 수 있죠. 대신 우리는 그들의 운용 데이터를 받습니다. 무기 성능, 고장률, 탄약 소모량 같은 정보요. 박중령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복잡한 그래프였습니다. 폴란드 K9 자주포 운용 데이터입니다. 하루 평균 사격수 130발, 정비 주기 200시간, 명중률 93%. 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우리 시스템 개선에 반영됩니다. 워싱턴에서 에밀리가 보내준 추가 자료가 떠올랐어요. 그녀의 분석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사고 있었던 거죠. 다음은 뭘 보여주실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 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육군 통합화력 지휘소를 보시죠. 우리가 아틸라라고 부르는 시스템입니다.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더 작은 공간이었지만 화면의 정보 밀도는 더 높았습니다. 포병 진지, 다연장 로켓, 미사일 기지가 모두 표시되어 있었죠. 전 전선의 화력을 여기서 통합 관리합니다. 박중령이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동부전선에 적이 나타났다고 가정하면 그가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순간 모든 화력 자산이 재배치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부의 포병이 사거리를 조정하고 중부의 다연장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3분 내에 전국 어디든 화력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어떤 위협에도 대응 가능하죠.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한국의 포병도 K9 자주포 600문, K55개량형 500문, 천무 다연장 200대. 이 화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분당 10,000발 이상 발사 가능합니다. 이 소장이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어요. 지속 사격 시간은 8시간. 이건 훈련으로 검증된 수치입니다. 실제로 미국도 이런 화력 집중은 어렵습니다. 지리적으로 너무 넓고 부대가 분산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좁은 땅이 오히려 장점이 된 셈이었죠. 병참은 어떻게 유지합니까? 핵심 질문을 던졌어요. 박중령이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전국의 탄약고가 표시된 지도였어요. 자동화 탄약 관리 시스템입니다. KAAMS라고 부르죠. 모든 탄약의 위치, 상태, 유통기한을 실시간 추적합니다. 숫자들이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어떤 탄약이 소비되면 즉시 보충 명령이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파주 포병대대가 155mm 포탄 100발을 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탄약고에서 보급을 준비합니다. 수송 차량 배정, 경로 설정, 도착 예정 시간까지 모두 자동이죠. 이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군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이 정도로 통합되고 자동화된 건 아니었어요. 전시엔 생산도 문제일 텐데요.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 전략을 씁니다. 첫째, 막대한 비축량. 한 달 전면전을 치를 수 있는 양을 항상 유지합니다. 둘째, 신속한 전시 전환 체제. 그가 파일 하나를 열었어요. 한국 주요 산업시설 목록이었습니다. 현대차, 삼성, LG, SK. 이 기업들은 모두 72시간 내에 군수품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매년 훈련도 하죠. 자동차 공장이 장갑차를 만들고
전자제품 공장이 통신장비를 생산한다. 조선소는 군함을, 건설사는 진지 구축을.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변기창이 되는 셈이었어요. 인상적입니다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만으로 한국이 세계 4위가 된다는 건 여전히. 이 소장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국장님, 우리가 70년간 전쟁 상태를 유지해왔다는 걸 아십니까? 정전협정이지 종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전쟁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미국인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절박함 같은 것. 박중령이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바다 건너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집 앞에서 싸워야 해요. 서울에서 북한군 포병까지 40km, 뉴욕에서 뉴저지까지 거리입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런 거리에선 첨단 무기보다 즉각 대응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내일은 뭘 보여주실 계획입니까? 탄약 자동화 창고와 실사격 훈련장입니다. 직접 보시면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하실 겁니다. 지휘 통제실을 나오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통합 지휘 체계는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들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숙소로 가는 차 안에서 에밀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시스템 확인했음. 인상적이지만 사위는 여전히 과장으로 보임. 내일 추가 확인 예정. 하지만 답장을 보내고 나서도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화면에서 본 그 숫자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데이터들. 그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뭔가 더 큰 것의 일부라는 느낌. 호텔 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산비탈까지 이어져 있었죠.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내일 실사격을 보면 더 명확해질 겁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 화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오늘 본 광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전 전선의 부대를 실시간으로 보고 탄약 한 발까지 추적하는 시스템. 이게 작은 나라의 생존 전략이라면 꽤 똑똑한 방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세계 4위라니. 그건 너무 큰 변화였으니까요. 내일이면 좀 더 분명해지겠죠. 실제 화력과 보급 능력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오늘은 한국군의 실제 화력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과연 어제 본 시스템이 현장에서도 작동할까요? 파주 탄약 자동화 창고입니다. 안내 장교가 알려왔어요. 서울에서 1시간 거리,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언덕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입구는 평범했지만 지하로 들어가자 공간이 급격히 넓어졌죠. 여기가 아시아 최대 규모 자동화 탄약고입니다. 박서진 중령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천장 높이가 10m는 넘어 보였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통로 양쪽에 선반들이 늘어서 있었죠. 총 보관 능력은 155mm 포탄 기준 30만 발입니다. 모든 구경 합치면 100만 발 이상이죠. 숫자에 놀랐지만 티 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미군 기지도 이 정도 규모는 드뭅니다. 단순 보관만이 아닙니다. 이쪽을 보세요. 관리실로 들어갔어요. 벽면 가득 모니터가 있었고 각 화면에 다른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탄종별 재고, 유통기한, 보관 온습도, 할당 부대. 모든 탄약에 RFID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위치뿐 아니라 상태까지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죠. 한 직원이 시연을 시작했어요. 화면에서 특정 포탄을 선택하자 3차원 지도에 정확한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비구역 3열 5번째 칸. 이 포탄의 이력을 볼까요? 제조일 2024년 3월 15일. 제조사 풍산. 입고일 4월 2일. 배정 부대 제구포병여단. 예상 사용일 2026년 9월. 예상 사용일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통기한과 훈련 계획을 고려한 순환 시스템입니다. 오래된 탄약부터 훈련에 사용하고 새 것은 전시용으로 비축하죠. 김태영 전무가 옆에서 보충 설명을 했어요. 한국 최대 방산기업 하나의 임원이었습니다. 단순 선입선출이 아닙니다. AI가 부대별 훈련 강도, 임무 특성, 보급 거리를 계산해서 최적 배분을 합니다. 그가 태블릿으로 뭔가를 입력했어요. 화면에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전시 시나리오를 돌려보겠습니다. 오전 6시 적 포격 감지. 전 전선 동시 교전 발생. 순간 화면이 빨갛게 변했어요. 경보음과 함께 숫자들이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 포병부대의 예상 소모량이 계산됐어요. 제구여단 시간당 3,000발, 제8여단 2,500발, 해병대 포병 1,800발. 시스템이 자동으로 보급 계획을 짰습니다. 보세요. 무인 운반 차량이 움직입니다. 실제로 창고 내부에서 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밖을 보니 노란색 무인 지게차들이 선반 사이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필요한 탄약을 골라 컨테이너에 실었죠. 컨테이너별로 목적지가 정해집니다. 트럭에 싣기만 하면 되죠. 상차 시간 15분, 최전선까지 평균 45분. 1시간이면 포를 쏠 수 있습니다. 1시간. 워싱턴에서 회의하는 시간에 한국은 탄약을 전선에 보낼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실제 훈련장을 보시죠. 차로 30분을 더 이동했습니다. 포천 종합훈련장, 산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분지였어요. 멀리서 포성이 들려왔습니다. 훈련장 지휘소에 도착하자 포병여 단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단단해 보이는 군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포병 훈련을 직접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언덕 위 관측소로 올라갔어요. 아래 계곡에 K9 자주포 36문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천무 다연장 로켓 12대가 보였죠. 실사격 시작하겠습니다. 여단장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순간 굉음과 함께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36문이 동시에 발사하는 광경은 압도적이었죠. 발사 속도 보이십니까? 분당 6발에서 8발. 지속 사격 모드로 전환하면 포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드럼 연주 같았어요. 목표 지역에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산 하나가 깎여 나가는 것 같았죠. 탄약 소모량은? 제가 물었습니다. 여단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실시간 카운터가 돌고 있었습니다. 1200발, 1300발, 1400발. 이 속도로 얼마나 지속 가능합니까? 훈련에선 2시간까지 해봤습니다. 실전에선 더 가능하겠죠. 그때 흥미로운 장면을 봤어요. 사격 중인 포대 뒤로 트럭들이 도착했습니다. 사격을 멈추지 않은 채로 보급이 시작됐죠. 핫 디로딩입니다. 사격하면서 동시에 보급받는 거죠. 끊김없는 화력 투사가 가능합니다. 박중령이 시스템 화면을 보여줬어요. 각 자주포의 탄약 잔량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70%, 60%, 50%, 50% 아래로 떨어지면 자동 보급 요청이 갑니다. 정말로 한 자주포의 잔량이 48%가 되자 화면에 노란 경고가 떴어요. 동시에 후방 어딘가에서 보급 명령이 떨어졌다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15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정확히 14분 후 탄약 트럭이 도착했어요. 군인들이 뛰어내려 포탄을 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2분도 안 돼서 자주포 탄약고가 다시 채워졌죠. 이게 핵심입니다. 여단장이 말했어요. 화력의 절대량이 아니라 지속성. 적이 우리 포격이 멈추길 기다려도 소용없습니다. 안 멈추니까요. 천무 다연장도 발사를 시작했습니다. 로켓이 하늘로 솟구쳐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어요. 착탄 지점에서 연속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구경이 다른 탄약인데 보급은 어떻게? 제가 묻기 시작했는데 혼합 적재 시스템입니다. 김 전무가 설명했어요. 트럭 한 대에 여러 종류 탄약을 싣되 컴퓨터가 최적 조합을 계산합니다. 실제로 방금 도착한 트럭을 보니 155mm 포탄과 다연장 로켓이 함께 실려 있었어요. 각 부대가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가져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여단장이 지휘소로 안내했어요. 벽면 스크린에 오늘 훈련 통계가 떴습니다. 총 발사 탄수 5,320발, 명중률 91%, 평균 보급 시간 17분, 최대 연속 사격 시간 123분. 이게 한개 여단 수치입니다. 박중령이 말했어요. 한국군 전체로는. 그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전국 포병 전력이 표시됐어요. 동시 화력 투사 능력은 분당 12,000발입니다. 24시간 지속 가능한 탄약을 보유하고 있고요. 24시간 동안 분당 12,000발. 제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갔어요. 1,700만 발. 이 정도면 중소국가 하나를 지도해서 지을 수 있는 화력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김 전무가 웃었습니다. 생존엔 가격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출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죠. 맞는 말이었어요. 폴란드가 K9을 사면서 이 시스템도 함께 도입했으니까요. 훈련이 끝날 무렵 여단장이 제게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작은 단말기였어요. 포대장들이 쓰는 겁니다. 여기서 탄약 요청하면 그가 화면을 터치했어요. 긴급 보급 요청 버튼이었죠. 3초 내에 시스템이 응답합니다. 정말로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최적 보급 경로 계산 중. 예상 도착 시간 19분. 실제로 와봅시다. 우리는 언덕 아래로 내려갔어요. 정확히 18분 후 탄약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1분 빨랐죠. 이걸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대 근무와 자동화로 가능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박중령이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보여줬어요. 야전 정비소였습니다. 포만 쏜다고 끝이 아니죠. 정비도 중요합니다. K9 자주포 한 대가 정비 중이었어요. 정비병들이 태블릿을 보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AI가 포신 마모도, 엔진 상태, 유압 시스템을 진단합니다. 고장 나기 전에 미리 교체하죠. 화면을 보니 각 자주포의 건강 상태가 색깔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초록색이 대부분이었지만 몇 대는 노란색이었습니다. 노란색은 일주일 내 정비 필요, 빨간색이 되면 즉시 교체입니다. 예비 장비는 충분합니까? 각 장비당 30% 예비를 유지합니다. 폴란드 수출분도 국내 생산 라인에서 나오니 부품 수급은 문제없고요.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압도적인 화력, 끊김없는 보급, 예측 가능한 정비. 이 3박자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이게 특별한 날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매달 이런 훈련을 반복한다고 했어요. 훈련이 곧 실전이고, 실전이 곧 일상인 나라. 호텔 방에서 워싱턴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군 화력 시스템 확인. 예상보다 훨씬 정교하고 강력함. 특히 지속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판단됨.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가 걸렸어요. 이게 한국 안에서만 가능한 건 아닐까. 하지만 내일 보게 될 방산 수출 현황이 그 답을 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멀리서 또 포성이 들려왔습니다. 야간 훈련이 시작된 모양이었죠. 이 나라는 정말 하루도 쉬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낮에 본 광경이 떠나지 않았어요. 30흉운의 자주포가 동시에 불을 뿜던 모습. 끊임없이 이어지는 보급 트럭들. 태블릿 하나로 모든 걸 제어하는 시스템. 한국이 정말 세계 4위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 것만으로는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엔 이르죠. 내일은 더 큰 그림을 보게 될 겁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시스템 수출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국이 만든 무기를 쓰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김태영 전무의 질문으로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 정면에 거대한 세계 지도가 떴어요. 17개국입니다. 그리고 협상 중인 곳이 8곳 더 있죠. 지도 위에 파란 점들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이집트, UAE, 태국, 필리핀, 유럽부터 중동, 아시아까지 퍼져 있었어요. 이준호 소장이 옆에서 설명을 더했습니다. 단순 구매국이 아닙니다. 이들은 한국 방산 생태계의 일부가 되었죠. 오늘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어요. 폴란드 지도였습니다. 바르샤바 근교에 붉은 마크가 표시되어 있었죠. 폴란드 현지 K2 생산 공장입니다. 한국 기술진 300명이 상주하고 연간 200대 생산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정비센터 위치였어요. 폴란드 전역에 6곳이 표시됐습니다. 각 센터마다 한국인 전문가 20명과 현지 기술자 100명이 근무합니다. 24시간 대응 체제죠. 그때 화면이 분할됐습니다. 화상 연결이었어요. 폴란드 군복을 입은 장교가 나타났습니다. 안드레이 코발스키 대령입니다. 통역이 그의 말을 전했어요. 50대 초반에 강인해 보이는 군인이었습니다. 우리 포병여단은 작년부터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가 잠시 멈췄어요. 우리 교범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한국 기준으로요.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군사 교리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사격 템포요. 예전엔 신중하게 천천히 쐈습니다. 탄약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화면에 훈련 영상이 떴어요. 폴란드 K9들이 연속 사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당 6발. 지속 사격 30분. 한국 교관들이 가르쳐준 대로입니다. 처음엔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탄약이 금방 떨어질 테니까요. 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보급 시스템이 따라옵니다. 한국이 만든 자동 보급 체계를 우리도 도입했거든요. 이제 탄약 걱정 없이 쏠 수 있습니다. 김 전무가 보충 설명을 했어요. 폴란드에 K9 1000대를 수출하면서 탄약 생산 라인도 함께 수출했습니다. 현지에서 포탄을 만들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폴란드 탄약 공장 내부였어요. 한국 장비로 155mm 포탄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월 생산량이 10,000발입니다. 전시엔 300까지 증상 가능하고요. 코발스키 대령이 다시 말했어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우리에게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화력과 보급이 전부라는 걸.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한국 시스템 덕분에 우리 여단의 전투 지속 능력이 4배 늘었습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라 제 경험입니다. 화상 연결이 끝나고 다른 나라들 현황이 이어졌어요. 노르웨이 K9 자주포와 함께 노르웨이군 포병학교에 한국 교관단 파견. 북유럽 포병훈련의 표준을 한국식으로 전환 중. 호주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 현지 생산. 태평양 지역 정비 허브 구축. 뉴질랜드와 정비 네트워크 공유. 이집트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도입. 중동 지역 탄약 생산 기지 건설 중. 사우디와 UAE의 재수출 협상. 태국 K9과 함께 한국식 지휘 통제 시스템 도입.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공동훈련 체계 구축. 에밀리가 워싱턴에서 보낸 자료가 화면에 떴어요. 복잡한 네트워크 그래프였습니다. 이걸 보세요. 이 소장이 가리켰어요. 한국을 중심으로 방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순 수출입이 아니라 기술, 교육, 정비, 생산이 모두 연결된 생태계죠.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해외 파견 한국 기술자 3,500명, 현지 교육받은 외국 기술자 12,000명, 해외 한국식 탄약 생산 시설 12곳, 연간 해외 생산 포탄 30만 발.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김 전무가 물었어요. 전쟁이 나면 이 모든 시설이 한국을 위해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상호 방위 조약은 아니지만 탄약 융통 협정은 맺었습니다. 위기 시 서로의 탄약을 사용할 수 있죠. 한국 규격으로 통일되어 있으니 가능한 일입니다.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해외에 탄약 생산 기지를 만든 게 단순 수출이 아니었던 겁니다. 전 세계에 보이지 않는 병참 라인을 깔아놓은 셈이었죠. 다음 화면엔 동남아 지도가 떴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한국 함정과 무기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들이 정비 네트워크를 공유한다는 점이죠. 삼각형으로 연결된 항구들이 표시됐어요. 한국 정비팀이 순회하며 점검합니다. 고장 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부품을 가져오고요. 국경을 넘는 정비 체계인 셈이죠. 그게 실제로 작동합니까? 제가 의구심을 표했어요. 작년 림팩 훈련에서 증명됐습니다. 이 소장이 문서를 보여줬어요. 미태평양 사령부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태국 호이암이 하와이에서 고장 났는데 한국 팀이 필리핀에서 부품을 공수해 이틀 만에 수리했습니다. 미군도 놀랐죠. 김 전무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2025에 2030 수출 전망이었습니다. 향후 5년간 30개국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캐나다가 K9 도입을 검토 중이고 사우디는 대규모 패키지 딜을 협상 중이죠. 지도 위에 노란색 점들이 추가로 켜졌어요. 아프리카와 남미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각국마다 현지 실정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합니다. 하지만 핵심 시스템은 한국 표준을 유지하죠. 탄약, 부품, 정비 매뉴얼이 모두 호환됩니다. 이준호 소장이 정리했어요. 국장님,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이 네트워크가 하나로 작동할 때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점들이 선으로 연결되며 거대한 그물이 됐어요. 지구 절반을 커버하는 방산 동맹이 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판 건 무기가 아니라 시스템이었고 수출한 건 제품이 아니라 표준이었다는 걸. 질문 있습니까? 김 전무가 물었어요. 이 모든 게 의도된 전략이었습니까? 처음엔 생존이었습니다. 이 소장이 답했어요. 70년 분단이 만든 노하우를 수출한 거죠. 그런데 각국이 원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실전을 대비하는 시스템.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에밀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방금 나토 보고서 봤어요. 한국 무기 운용국들의 합산 전력이 프랑스 단독 전력을 넘어섰대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만든 네트워크가 이미 강대국 하나와 맞먹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나 더 물어봐도 됩니까? 김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핵잠수함은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가정이죠.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소장이 말을 이었어요.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해군 네트워크가 완성됩니다. 한국 규격 무기를 쓰는 10여 개국 해군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오늘 본 건 단순한 방산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체계적으로 전 세계에 자신들의 DNA를 심고 있었어요.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방산 네트워크 확인. 단순 수출이 아닌 표준화된 시스템의 글로벌 확산. 17개국이 한국 중심 방산 생태계에 편입. 향후 30개국으로 확대 CD 팩토 군사 동맹 수준의 영향력 예상. 하지만 쓰다가 멈췄어요. 이게 과연 미국의 위협이 될까? 아니면 기회가 될까? 창밖을 보니 한강이 보였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강물처럼 한국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내일은 모델을 수정해야 합니다. 한국을 단독 국가가 아닌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계산하면 아마 4위보다 더 높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폴란드 대령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 시스템 덕분에 전투 지속 능력이 4배 늘었다. 이게 한 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17개국 모두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세계 군사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워싱턴행 비행기가 덜레스 공항에 착륙할 때까지 저는 노트북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제 이 숫자들을 어떻게 모델에 반영할지가 문제였습니다. 헤이든, 어떻게 됐습니까? 공항에서 절 기다리던 에밀리가 물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기대가 느껴졌습니다.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할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요약했습니다. 실시간 지휘 통제, 자동화된 병참, 끊김없는 화력 투사, 그리고 전 세계로 퍼진 방산 네트워크. 그럼 제 분석이 맞았네요. 에밀리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토마스와 함께 추가 자료를 모았습니다. RAND 보고서, 나토 평가, 그리고 일본 방위백서까지. 국방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모델링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15년간 사용해온 공식이 화면에 떴어요. 이제 이걸 뜯어 고쳐야 했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기존 가중치를 낮추는 것이었어요. 영토 크기 10%에서 5%로, 인구 8%에서 5%로, 천연자원은 7%에서 3%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렇게 줄여도 됩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토마스 리드가 물었어요. 30대 후반의 민간 연구원으로 RAND 연구소에서 파견 나온 인물이었습니다. 현대전에서 영토는 더 이상 결정적 변수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증명했죠. 러시아가 영토는 압도적이지만 전선은 교착됐으니까요. 대신 새로운 항목들을 추가했습니다. 전쟁 지속 능력 15%, 병참 효율성 10%, 연합작전 기여도 10%, 방산 네트워크 영향력 8%. 이 수치들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토마스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한국 데이터를 기준점으로 삼겠습니다. 저는 박서진 중령이 준 자료를 열었어요. 탄약 보급 시간 평균 17분, 전시 전환 72시간, 예비군 동원 72시간. 이 숫자들을 만점으로 놓고 다른 나라들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에밀리가 각국 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탄약 보급 시간, 본토 기준 3시간, 해외 기지 6시간, 독일 전시 전환, 2주일 추정, 프랑스 예비군 동원, 완전 동원까지 한 달. 숫자를 입력할수록 한국의 특이성이 드러났어요. 다른 나라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방산 네트워크는 어떻게 계산하죠? 에밀리가 물었어요. 운용국 숫자, 현지 생산시설, 호환 가능 장비 대수를 곱합니다. 한국 운용국 17, 생산시설 12, 호환 장비 13,000대. 미국 운용국 41, 생산시설 9, 호환 장비 5만 대. 러시아 운용국 23, 생산시설 3, 호환 장비 2만 대. 잠깐,
토마스가 끼어들었어요. 한국 장비는 최신형이고 실제 작동률이 높습니다. 러시아 장비는 구형이 많고 정비 불량이 심하죠. 이걸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장비 신뢰도라는 변수를 추가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로버트 스미스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헤이든, 뭐 하는 겁니까? 모델을 완전히 바꾼다고요? 필요한 수정입니다. 현실을 반영해야죠. 현실. 그가 비웃었어요. 한국이 독일보다 강하다는 게 현실입니까? 제가 본 걸 설명드리면 필요 없습니다. 로버트가 소리를 높였어요. 영토도 인구도 경제력도 뒤지는 나라가 어떻게 지칠 국가들보다 위일 수 있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독일 탱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00대도 안 됩니다. 그중 실제 작동하는 건 절반이고요. 한국은 K2 1500대에 매년 200대씩 생산합니다. 그래도 프랑스 포병이 100문입니다. 한국은 3000문이 넘죠. 게다가 한국포는 실제로 매주 쏩니다. 프랑스는 1년에 몇 번이나 쏠까요? 로버트가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치적 파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토마스가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어요. 나토 내부 평가 문서였습니다. 이걸 보세요. 나토도 인정했습니다. 한국군 포병화력은 나토 전체 포병화력의 40%에 달한다. 충격적인 수치였어요. 30개국 동맹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화력을 한 나라가 보유한 셈이었으니까요. 에밀리가 데이터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시뮬레이션 돌려볼까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 결과에 따라 제 경력이 갈릴 수도 있었습니다. 실행하세요.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알고리즘이 수백만 개의 변수를 계산했습니다. 1분, 2분, 3분. 결과가 떴습니다. 1위 미국 종합 점수 95.3, 2위 중국 마이너스 8.7, 3위 러시아 마이너스 76.4, 4위 대한민국 마이너스 0.2, 5위 인도 마이너스 60, 6위 일본 마이너스 66.3, 4위 에밀리가 숨을 들이켰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미래 예측이었습니다. 2026년, 2027년으로 갈수록 한국의 점수가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2028년엔 러시아를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이건 핵잠수함을 포함한 겁니까? 토마스가 물었어요. 아닙니다. 핵잠 변수는 전혀 넣지 않았어요. 순전히 재래식 전력만으로 계산한 겁니다. 로버트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반박하고 싶은데 논리를 찾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시나리오도 돌려보죠. 제가 제안했어요. 한국 방산 수출이 중단되는 경우,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경우, 북한과 통일되는 경우, 여러 변수를 조정하며 테스트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 순위가 가장 떨어진 건 방산 수출 중단 시나리오였어요. 6위까지 하락했습니다. 네트워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었죠. 반대로 북한과 통일되는 시나리오에선 3위까지 올랐어요. 북한의 핵과 한국의 시스템이 결합하면 상상하기도 무서운 결과였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보고하실 겁니까?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화면 하단에 각주를 달았습니다. 본 예측은 핵잠수함 전력을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 추정치임.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시 재평가 필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로버트가 한숨을 쉬었어요. 헤이든, 당신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큰 변화입니다. 세계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까요? 준비가 됐든 안 됐든 현실은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펜타곤이 보였습니다. 저 건물 안의 사람들이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내일 차관님께 브리핑하고 다음 주 NSC에 보고하죠. 에밀리가 추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 현황인데요. 화면에 조선소 사진이 떴어요. 거대한 잠수함 선체가 보였습니다.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설계가 특이해요. 나중에 동력원을 교체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어요. 재래식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원자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건 추측입니다. 로버트가 말했어요. 확인된 사실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넣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약 토마스가 간단한 계산을 해봤어요. 한국이 핵잠수함 3척만 보유해도 해군력 점수가 20점 올라갑니다.
그럼 일본을 넘어서고 충분합니다. 로버트가 손을 들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네요. 그가 나가고 난 뒤 사무실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이게 맞을까요? 에밀리가 물었어요. 한국이 세계 4위라니.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모델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글로벌 파워 인덱스 2025 수정본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토마스가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얼마나 강한지.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체계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마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집으로 가는 길에 한국 국방무관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조사 잘 마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여드린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 그럼 수면 아래엔 뭐가 더 있다는 걸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브리핑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세계 군사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제가 만든 모델이 보여준 미래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한국이 4위라는 것도 놀랍지만 더 무서운 건 그들이 아직 전력을 다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핵잠수함이라는 변수가 더해지면 아마 우리가 아는 세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브리핑룸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미 국방부 최고 2층,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나토 대표단까지 50여 명이 반원형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2025년 12월 첫째 주,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울렸어요. 정면 대형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각국이 군사력 순위에 따라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죠. 지난 3주간 한국 현지 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저희 모델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많이 다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2026년 예측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대한민국. 순간 술렁거림이 일었어요. 앵켈리 NSC 선임 보좌관이 몸을 앞으로 숙였고 뒷줄의 나토 대표단에서는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한국이 향후 1년에서 2년 내에 종합 전력 4위에 오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일본 국방무관 사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메모장에 뭔가를 급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새 화면을 띄웠어요. 인도태평양 억제선 안정성 지표였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왼쪽이 한국을 현재 수준으로 평가한 시나리오입니다. 억제선 안정성이 63%예요. 하지만 오른쪽, 한국을 4위 수준으로 포함한 시나리오를 보세요. 89%로 올라갑니다. 수치가 화면에 크게 표시됐어요. 26%포인트 차이. 전략적으로 엄청난 격차였습니다. 헨리 맥케이 차관이 손을 들었어요. 그 계산의 근거는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의 실시간 전력 투사 능력. 둘째, 동맹국 방산 네트워크의 시너지. 셋째,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으니까요. 한국 없이는 중국을 견제할 수 없다는 워게임 결과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어요. 최근 5년간 미 태평양 사령부가 실시한 워게임 결과였습니다. 한국군 참여 시 승률 78%, 불참 시 32%,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유럽 해군 제독 한 명이 끼어들었어요. 그건 한반도 전선 때문 아닙니까? 지리적 위치 때문에?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군을 일본이나 대만에 배치한 시나리오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치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예요. 에밀리가 준비한 추가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군 포병 화력대 나토 비교 그래프였어요. 보십시오. 한국 단독 포병 화력이 나토 30개국 전체의 40%입니다. 탄약 비축량은 60%고요. 몇몇 나토 대표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존심이 상한 듯 했습니다. 이때 한승우 한국 국방무관이 조용히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표정 변화 없이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죠. 마치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는 듯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스크린 하단을 가리켰어요. 이 모든 계산의 핵잠수함 전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곱씹는 것 같았어요. 앵켈리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핵잠수함을 포함하면
저는 준비한 예비 계산표를 띄웠어요. 명확한 순위가 아닌 범위로 표시된 그래프였습니다.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해골력 평가 기준을 완전히 다시 써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토가 펜을 꽉 쥐었어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일본에게 이건 악몽 같은 시나리오였을 테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한 육군 장군이 물었어요. 한국이 핵잠수함 3척만 보유해도 대한해협과 동중국해 제해권 판도가 바뀝니다. 5척이면 일본 해상자위대와 대등해지고 7척이면 충분합니다. 맥케이 차관이 손을 들어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헤이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공식 권고사항이었습니다. 한국을 단순 지역 동맹이 아닌 글로벌 전략 파트너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초강대국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때 나토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국보다 약하다는 겁니까? 민감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죠. 전통적 지표로는 독일과 프랑스가 앞섭니다. 경제력, 기술력, 국제 영향력에서요. 하지만 그래프를 하나 더 띄웠어요. 전쟁 지속 능력 지수였습니다. 현대전의 핵심인 지속전 능력에서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독일은 일주일치 탄약밖에 없지만 한국은 한 달치를 보유하고 있죠. 프랑스 대표가 반박하려 했지만 맥케이 차관이 먼저 말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명했습니다. 탄약과 포병이 전부라는 걸. 그때 뒷줄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을 적으로 만들지 말아야겠군. 작은 목소리였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질문 있으십니까? 항공군 장군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이 실제로 핵잠수함을 건조한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죠. 그건 정치적 결정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미 늦었을 겁니다. 사토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강하다니. 우리 해상자위대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함정수는 그렇습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함정을 일주일 만에 무력화할 수 있는 미사일을 3,000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무관이 할 말을 잃었어요. 분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맥케이 차관이 정리에 나섰습니다. 헤이든, 이 브리핑 내용을 공식 보고서로 작성하세요. 대통령께 보고해야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내일까지요. 그리고 그가 모든 참석자를 둘러봤어요. 이 내용은 극비입니다. 특히 한국 사위 예측은 절대 유출되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런 비밀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브리핑이 끝나자 참석자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표정들이 각양각색이었어요. 충격, 불안, 의구심, 그리고 일부는 두려움까지. 앤켈리가 제게 다가왔어요. 훌륭한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문제는 중국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이 사위가 된다는 건 중국 견제망이 훨씬 강해진다는 뜻이니까요. 한승우 대령이 마지막으로 저를 스쳐 지나가며 작게 말했어요.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놀랐어요. 사위라니. 저희는 유비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겸손한 척하지만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미소였죠. 브리핑룸을 나서면서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는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의 수도였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오니 에밀리와 토마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에밀리가 물었어요. 공식 인정됐어요. 한국 사위 예측이. 토마스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냉전 이후 최대 변화 아닐까요? 맞았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3강 구도에 한국이 끼어든 건 판도를 완전히 바꿀 사건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 가지 문장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잠수함 전력 없이도 2026년 내 세계 4위 진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 균형의 근본적 재편을 의미한다. 밤늦게 퇴근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믿기 어렵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가 초강대국이 되는 시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덜레스 공항을 출발한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전략 포럼에 참석하는 길이었어요. 브리핑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파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최종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힌 각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핵잠수함 전력은 추후 상황에 따라 모델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예정. 단 한 줄이었지만 이게 담고 있는 의미는 거대했어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는 순간 우리가 만든 모든 예측이 무의미해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에밀리가 아침에 보낸 이메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브리핑 이후 각국 반응 정리했어요. 일본 방위성은 긴급 전략회의 소집, 독일은 한국과 방산 협력 확대 검토, 중국은 공식 논평 없지만 내부적으로 한국 변수 재평가 중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만에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죠. 제 보고서 하나가 이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걸 보며 한국에서 봤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합참 지휘통제실 실시간 데이터가 먼저 떠올랐어요. 벽면 가득 깜빡이던 숫자들, 각 부대의 탄약 잔량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 박서진 중령이 자랑스럽게 설명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파주 탄약고의 자동화 시스템, 무인 지게차들이 정확히 필요한 탄약을 골라내던 모습, 컨테이너별로 목적지가 정해지고 트럭에 실기만 하면 1시간 안에 최전선까지 도달한다던 그 시스템, 포천 훈련장의 끊임없는 포성, 36문의 K9이 동시에 불을 뿜던 압도적인 광경. 한국이 4위라고요? 농담도 참 재미있게 하시네요. 불과 한 달 전 복도에서 들었던 동료의 조롱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도 믿지 못했죠. 제가 만든 모델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오히려 모델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CNN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예상치 못한 초강대국 후보로 부상. 이미 언론도 냄새를 맡기 시작한 거였죠.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맥케이 차관의 메시지였어요. 대통령께서 보고서 읽으셨다.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수위를 재조정하라는 지시. 구체적 방안은 포럼에서 논의하자. 앵켈리의 메시지도 왔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견제 방안을 논의 중이래요. 특히 핵잠수함 개발을 막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을 겁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으니까요. 제가 본 그 3,000톤급 잠수함 선체, 나중에 동력원을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던 그 잠수함이 떠올랐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닫고 개인 메모장을 열었어요. 비공식적인 생각들을 정리하는 공간이었죠. 한국 핵잠수함 미보유 상태에서도 4위 진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 이 문장을 쓰고 나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진짜 무서운 건 현재가 아니라 잠재력이다. 그들은 아직 절반도 보여주지 않았다. 빙산의 일각이라던 한국 무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는다. 토마스가 어제 보낸 추가 분석이 떠올랐어요. 한국 조선소들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조사한 자료였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하나오션. 이 세 곳이 동시에 잠수함을 건조하면 연간 6척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죠.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속도였습니다. 재래식이든 원자력이든 그들에겐 이미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정치적 결정만 남은 상태였어요. 폴란드 대령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한국 시스템 덕분에 우리 전투력이 4배 늘었다. 이게 한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17개국 모두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식 포병 교범으로 훈련받고 한국식 보급 시스템을 운용하며 한국 표준에 맞춰 탄약을 생산하는 나라들.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은 언제부터 이런 미래를 준비했을까? 분단 직후부터. 아니면 한국전쟁이 끝난 그 순간부터. 70년. 그들은 70년 동안 전쟁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매일이 전시 대비였고 모든 산업이 언제든 군수 생산으로 전환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현대차가 72시간 안에 장갑차를 만들고 삼성이 군용 전자장비를 생산하는 체제.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마치 생존 본능이 진화한 것처럼. 기장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곧 착륙한다고요. 포럼엔 각국 국방 관계자들이 모일 예정이었어요. 일본, 호주, 인도,
그리고 유럽 주요국들까지. 그들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비공식적으로라도 한국 사위 예측이 퍼졌을 테니까요. 복도에서 교환될 시선들, 속삭이는 대화들. 그 속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자주 오르내릴지 상상이 됐습니다. 착륙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메모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동맹이면서 동시에 가장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나라다. 그들의 선택이 아시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특히 핵잠수함 보유 여부는 판도를 완전히 바꿀 변수다. 그들이 핵잠을 갖는 순간 인도태평양 해군력 서열은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한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았어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 네 개의 축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균형. 냉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진짜 게임 체인저. 공항을 나서면서 하늘을 봤어요. 맑은 캘리포니아의 하늘이었지만 저 너머 태평양 건너편에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이제 포효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게 되는 날. 그날이 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 지도를 그려야 할 겁니다. 인도태평양의 해군력 균형이 근본적으로 바뀔 테니까요. 일본 해상자위대의 우위도, 중국 해군의 팽창도 모두 재계산해야 할 겁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한승우 대령이 보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포럼에서 뵙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대통령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 때가 왔다고 하시더군요. 새로운 장이라. 그건 한국이 더 이상 주니어 파트너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동등한 파트너. 어쩌면 특정 영역에선 우리보다 앞선 파트너가 되었다는 인정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 창가에서 태평양을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어요. 작은 반도 국가.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나라. 분단의 아픔을 힘으로 바꾼 나라. 제 커리어 15년 중 가장 충격적인 발견이었어요. 작은 나라가 거대한 나라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 영토와 인구가 아니라 시스템과 의지가 진짜 힘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족의 저력이라는 것. 한국은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아마 이건 시작일 뿐일 겁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유나였습니다.